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어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보셨습니까? 베트남을 6대0으로 가볍게 눌렀죠. 오늘 서두원의 티타임에서는요. 축구를 사랑하는 선수 출신 두 분이 나오십니다. 고재민, 조영준 축구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모셔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팬데믹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김보람 교수 모십니다.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려 있습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시작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축생축사,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다. 축구로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만드는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축구 선수에서 축구 크리에이터로 변신에 성공한 고재민, 조영준 크리에이터 두 분 모셨습니다. 궁금한 점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고재민, 조영준 크리에이터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선수로도 뛰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 네. 기억에 강원하고 전북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K리그에서도 정상급으로 활약을 하셨고, 근데 어제 축구 대표팀 베트남과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역시 아시아 최고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또 베트남을 상대하지 않았나. 그래서 대승을 거둬서 저희 나라 또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도 참 행복한 하루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팀 실력도 점점 느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반인들의 관심 역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네. 세 사람도 아주 잘 뛰었죠. 네. 근데 손흥민 선수 부상 걱정들 많이 하더라고요, 팬들은. 네, 맞아요. 너무 혹사시키지 마라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고. 이제 경기량도 많고 네. 또 이제 비행기 이동 시간이 많다 보니까 참 좀 손흥민 선수로서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두 분 K리그에서도 활약하셨는데 해외에서도 활동하셨죠? 네, 저는 미국에 잠시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리그를 네. 뛰셨고. 네. 네, 저는 이제 태국 리그에서 뛰고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해외에서 뛰는 건 어떻습니까? 그때 전 미국 그때 분위기는 좀 동양인들 좀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머리도 좀 탈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무시를 좀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네. 유럽에서도 약간 그렇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요. 네네. 네, 태국은 어땠습니까? 태국은 이제 축구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네. 너무 좀 행복하게 축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세 사람 뭐 누구나 알다시피 활약이 대단한데 유럽에서 평가가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일단은 예전부터 박지성 선수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을 때부터 좀 가장 저평가되는 선수라고 지금 언급이 될 정도로 그거는 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증명을 해낸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인식 네. 자체가 동양인 선수, 한국 선수를 좀 저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몸값이라는 게 프로 선수한테는 자기 실력과 이런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겸손해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봉 협상은 뭐 에이전트가 할 일을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시즌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또 이제 차지를 했는데 또 그거에 비해 또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조금 이제 케인 선수랑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저평가되고 있는 건 분명히 확실하고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세계 정상급 선수인 만큼 그만한 이제 가치를 좀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근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네. 지금 감독이 바뀌고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네네. 전략 전술도 굉장히 바뀌었다 그러고. 네네. 근데 새로운 전략 전술에서 손흥민 선수가 전방 공격수로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에는 윙으로 뛰었는데 네. 그게 지금 잘 통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케인 선수가 빠졌을 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근데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케인 선수가 없는 빈자리를 좀 잘 채워주면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있고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EPL에서 좀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토트넘이 잘해서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바라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독일에서 네.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이제 세계적인 저희가 이제 축구 크리에이터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게 김민재 선수는 정말 세계적인 디펜스다. 탑3 안에 걸맞는 그런 디펜스가 바이에른 뮌헨 가서 정말 그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지금 파리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강인 선수는 미들필더죠. 네네. 역할이 좀 다른데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아직은 뭐 완전히 적응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랑 경쟁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크리에이터로 지금 날리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워낙 그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도 많고 이러니까 뭐 손흥민, 박지성 뭐 여러 유명 인사들 많이 들어오고 가수들도 뭐 이명웅이니 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출연했다고 하는데 네. 재밌으시겠어요? 사실 뭐 재밌기도 하고 저도 많이 신기한데 뭐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축구장 안에 들어가면 뭐 연예인이든 뭐 손흥민 선수든 똑같은 선수의 입장에서 같이 경기를 하는 거라서 저희는 재밌게 새로운 분들과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축구 선수 출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네. 그런 분야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개척자가 되시고 계신데 우리가 축구를 즐기는 건 이제 생중계를 보거나 네네. 지난 경기의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대개 다 이제 옛날에는 TV로 봤고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데 지금 만드시는 건 또 새로운 콘텐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 저희도 이제 이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좀 더 즐기고 재밌게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런 유튜브지 않나 해서 그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더 보고 배울 수 있고 보고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더 친근감 있게 친밀감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축구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거기 하다가 보면은 이제 유명인들도 이제 출연을 해서 같이 재밌는 일도 하겠던데 네. 에피소드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손흥민 선수랑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저희끼리만 알고 있는 경기였습니다. 어떤 경기인데요? 그냥 아마추어 동호인 축구 동호인들과 저희 이제 축구 크리에이터랑 이제 유튜버 팀들이랑 경기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공지도 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오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그 운동장에 엄청 많은 관중들과 엄청 많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해서 진짜 정말 그 국가대표들이 뛰는 상암 축구 월드컵 경기장인 것처럼 엄청 모여가지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
그 동영상으로 다 찍었습니까? 네, 저희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리셨겠네요. 네. 거기서 또 포지션 뭘 뛰셨어요?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 밑에 이제 있는 왼쪽 사이드 풀백을 뛰었습니다. 네, 그때 같이 뛰셨습니까? 그때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찍을 때 그때는 제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네, 참 재밌는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명웅 가수 네. 또 출연시켰다고 하던데 이명웅 씨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죠? 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진심이다 보니까 또 엄청 잘해요. 연예인을 다 떠나서 축구를 되게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그 두 분 저 축구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축구 은퇴하고 이제 아마추어가 되었다 보니까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랑 같이 즐기면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축구를 같이 땀 흘리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휴식기에 한국에서 운동하는데 이제 고할래 네네. 이런 채널 여기서 훈련하는 컨텐츠 거기서도 이제 많이 찍어서 올리셨죠. 네, 좀 거기에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 휴식기 때 네. 이제 고할래에서 컨텐츠를 한번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은 팀으로 그때 영웅이랑 저랑 이제 같은 팀원으로 같이 경기를 한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또 모셨다고요? 박지성 선수는 제가 오시진 아니, 않았었는데 거기 축구 크리에이터로서 그 유튜버에 안 모셨습니까? 네, 저희 채널에는 모신 적이 네, 없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이제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런 선수들 어떻게 보면 덕분에 네. 또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또 유럽으로 또 더 스카우트 돼서 갈 수 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박지성 선수나 저희 소수의 선수들이 있었을 때는 뭔가 명확하게 좀 성공 사례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강인 선수, 뭐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처럼 명확한 성공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 구단들이 좀 우리나라 어린 선수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8살, 19살 친구들이 프리미어리그에도 가는 일도 있었고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청취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390님. 체력 보강으로 뭘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지금 고깃집도 하고 있는데 저는 고기를 거의 매일 먹습니다. 아, 고깃집을 하시면서 네. 매일 드신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하고 무엇을 먹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운동하기 전에, 운동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단백질 위주로 탄수화물이랑 이제 곁들여서 같이 먹으면은 체력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모르 파자님 질문인데요. 두 분도 아주 어려서 축구를 시작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9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손흥민 선수 같으면은 굉장히 어리다고 봐야 되겠죠. 독일에 가서 네네. 훈련을 시작했고, 근데 한국에서의 청소년기의 훈련이 아무래도 유럽,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보다는 약간 떨어지나요? 떨어진다기보다는 좀 교육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정답을 좀 정하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방식은 좀 약간 그런 분위기의 교육 방식이고 유럽은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해. 이게 정답이야 라고 여기서 슈팅을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유럽은 여기서 슈팅도 할 수 있고 드리블에서 제낄 수도 있고 여길 줄 수도 있어. 약간 다양한 선택지들을 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축구 선수들을 잘 키우려는 부모님들 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모님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은 성장에 대해서만 신경 써주시고 또 이제 축구는 이제 감독님이랑 코치님들한테 이렇게 신경을 다 써주시면은 아이들이 혼동이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부모님들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축구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도하시고 코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해서 아, 부모님이 코치 겸 감독이 다 되는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역할을 부모님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성장에만 신경 써주시고 이제 축구는 축구 가르치는 감독님 거는 그쪽에 딱 맡겨라.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아이들한테 조금 더 혼동이 오지 않지 않을까. 근데 한국 부모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다 반 감독님들이 되셔가지고 네. 그게 이제 실제 코치나 감독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과 다를 경우가 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요즘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이제 감독 코치님들은 이제 서로 얘기하시는 요점이 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혼동이 굉장히 많이 오게 돼서 이런 창의성이나 이런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이제 전문 분야에 맡기시는 게 최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만나도 그런 말씀 하시죠? 네, 저희는 네, 직접 네, 만나서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치나 감독 선생님 앞에서는 아 그럼요 뭐 당연하죠 뭐 이러고 이제 뒤에 집에 가서는 가면은 이제 차에서 가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네. 이렇게 하시죠. 아 그렇군요. 지금 유소년 가르치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시라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 11살 친구들을 선발을 해서 지금 국제 대회에 나가는 컨텐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때 내보냅니까?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태국에 일단 첫 번째 테스트로 네. 대회에 이제 출전을 합니다. 몇 명이나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11명 선수를 선발을 해서 저희가 7대7 대회에 참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어떠세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전하고 지금 네. 어린이들하고 많이 다릅니까? 저희가 또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놓고 보다 보니까 내가 11살 때 이렇게 축구를 했었나? 할 수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좋은 징조네요. 네네. 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외국 나가서 언어 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나갔을 때 이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조금 불화도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갖고 있지만 선수들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커리어를 조금 더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언어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뭐 연예, 뭐 가수나 배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분들은 영어를 꽤 해요. 그래서 그쵸. 소통을 다 하시는데 네네. 한국 분들이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축구 같으면 감독, 코치가 하는 말을 그냥 다 바로바로 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 의사 또 전달해야 되고. 네, 맞아요. 요즘 젊은 지도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의 그 코칭 스태프라고 그럴까요? 네네. 또 굉장히 발전이 됐죠. 네. 그리고 여러 매개체가 많이 생겼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검색 하나만 해도 정말 많은 훈련들이 나오고 뭐 각 나라의 리그를 축구 리그를 다 볼 수도 있는 그런 매개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청취자 질문 하나. 네. 4390님 선수 등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거는 사실 그냥 저는 하고 싶은 번호를 1지망, 2지망, 3지망을 적어서 이제 코칭 스태프에게 냈습니다. 그럼 거기서 약간의 좀 연차별 순서가 있겠죠. 이제 고참들이 먼저 하고 싶은 번호를 하고 이제 2지망이 밀리면 2지망에 있던 번호 아니면 또 3지망. 아 그렇군요. 대부분 이제 어릴 때 이제 좋아했던 선수들의 번호를 이렇게 그쵸. 달곤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네. 네. 그리고 자 정상급 선수들도 선수생활 은퇴한 다음에 인생 2막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축구 선수를 은퇴하고 저희도 또한 축구 선수를 은퇴했기에 굉장히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유소년 아이들을 지도를 처음으로 은퇴하고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유소년 아이들 말고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 즐기는 선수들을 또 한번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서 이런 축구 에디터로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축구 은퇴하고 제 2막을 이제 어떤 직업을 취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래도 축구를 배웠기 때문에 축구에 이런 널리 알리자, 이런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널리 알리자라는 목적을 두고 또 제 2막을 또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 축구에 이거 하나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사실 뭐 요즘 일본 축구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제 꽤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려주지 않는다. 조금 뭐 대표팀만 봐도 한두 경기 잘 못하면 뭐 지거나 이러면 또 경질 얘기가 나오고 또 감독을 바꿔야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그 사람이 색깔을 좀 묻을 수 있게 좀 시간을 오래 두고 좀 시스템 목표를 가지고 좀 만들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유소년 축구 가르치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유럽 축구 선진국들의 유소년 교육에 비해서 우리가 좀 모자란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먼저 꼽으시겠어요? 아이들과 이제 코칭 스태프들의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이제 유소년 아이들이 경기가 끝나면 문화가 감독님 저 오늘 어땠어요? 제가 오늘 부족한 게 뭔가요? 라고 대차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저희 나라의 유소년은 아직까지는 이제 아이들 선수들과 이제 코칭 스태프들의 관계가 조금 아직 허물어지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외국 선진 축구랑 저희 나라 축구를 비교를 하자면 이런 환경이나 이런 감독님들과 선수들의 이런 소통 그런 게 아직 허물어지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얘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363님의 신청곡 유정석의 질풍가도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2분입니다.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한 번 더 슬픈
11시 25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월곶 분기점 부근 승용차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군자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 사이는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일직분기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고 이 구간은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일직에서 광명 사이 2km 구간은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성남 쪽으로 수서 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청담대교 북쪽에서 다리 건널 때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시속 30-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이후로도 원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는데요. 고장차 지점 뒤로 정체고 이후로도 동호대교까지 통행량 많아서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살만한 세상 2부 경제 코너입니다. 김보람 교수의 트렌드 인사이트. 새로운 인생 2막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 가정주부,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김보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보람입니다.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하고요. 최근까지는 네이처리퍼블릭이라는 코스메틱 브랜드 기업의 부사장을 역임하고 나와서 현재는 좀 독립을 해서 12월 정도에 창업을 할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제가 듣기에 김보람 부사장 영입 후에 네이처 리퍼블릭이 23.7% 흑자를 기록하며 디지털 전환에 확실히 성공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특별히 비결이 있으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사실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나서 잘 됐다고 하기보다는요. 그때까지 회사의 사업 방향이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좀 중점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온라인이라는 부분을 좀 더 끄집어내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집중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또 와서 온라인을 그만큼 집중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에 집중하지 않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온라인의 세상인데 예. 거기도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인데 온라인 세상이 네. 그 안에서 23.7% 이거 대단한 영업이 이익인데요. 뭔가 남들과 다르게 하신 점이 있나요? 그렇죠. 일단 온라인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걸 이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이 이커머스는 데이터에 의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패턴이 다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그 구매 경로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면 이제 키워드,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 상품의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특정 이제 상품들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뭐 로션 이렇게 치거나 예, 그렇죠. 립스틱 이렇게 네, 치거나 내가 원하는 상품을 치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끔 하는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순위 관리를 해준다든지 혹은 광고를 통해서 노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떠한 기획전과 같은 영역으로 행사를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노출된 제품을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끔 해야 하니까 그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설계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클릭을 해서 내 상품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탈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여기에 머물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또 그렇게 구매 전환을 하게끔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전략적으로 설계를 한 거죠. 그런 방법들이 좀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네이처리퍼블릭 같은 경우에서 제가 좀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기를 한 번도 우리 제품을 사보지 않은 사람한테 물건을 사라고 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우리 제품을 경험해본 사람들한테 또 사게끔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고객들한테 좀 더 친밀감 있고 신뢰감 있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구매율을 높이는 거죠. 그걸 뭐 마케팅 쪽에서 전문 용어로 CRM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재구매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좀 맞췄고, 그런 일환으로 뭐 CS 같은 고객 상담도 예전에는 이제 외주의 이제 업체에서 진행을 했던 걸 회사 안에 아예 고객 상담실 부스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CS 대응을 하고, 이런 방식도 택했습니다. 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손님도 중요하지만 단골을 더 잘 붙잡아 놓고 예. 더 큰 단골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럼 단골이 또 입소문도 내줄 테니까. 정확한 말씀이고요. 사실 브랜드라는 곳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뭐 매출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소비자는 늘 존재하고 있고 그 소비자 중에 우리 걸 구매한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고객을 재구매율을 높여서 단골로 만들고 결국 이 단골을 팬으로 만드는 것이 브랜드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도 가끔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난 단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게, 이 식당, 이 업체에서 새로운 손님 오면은 거기 집중하고 단골을 좀 무시한다. 저 사람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또 오실 분이니까. 네. 이러면 삐지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가게 안 가요. 네, 맞습니다. 야, 내가 이제 팔아준 게 얼만데. 그럼요. 늘 저는 뭐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거, 혹은 매장에서 가게를 하시는 거, 혹은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영역도 모든 비즈니스가 결국 팬 비즈니스고, 이렇게 팬덤을 늘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연예인이나 저는 뭐 이런 브랜드 비즈니스나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체의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서도 판매를 하지만 네. 요즘은 그 커다란 이제 구매를 대행하는 빅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데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럼요. 네. 그거는 온라인 그 경제의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쇼핑몰, 오픈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런 플랫폼에 수많은 고객들을 모아놨고 거기에 누구나 내가 물건을 팔고 싶으면 쉽게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 비해 굉장히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창업이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네. 이게 진짜 꿀 같은 얘기인데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커머스 영역으로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글 하나만 잘 써도 누구나 온라인에서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블로그나 뭐 티스토리, 뭐 해외에는 워드프레스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건 물론이고 뭐 메타라는 곳의 페이지나 독립된 웹사이트를 통해서 원고를 쓰고 애드센스라고 하는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미 뭐 인스타그램의 유명한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 자신을 브랜딩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이런 걸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런 엔잡러라든지 플랫폼 노동자의 생태계가 형성된 거죠. 방금 앞서 출연하신 분들도 축구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자신의 것을 그냥 끝내지 않고 재능을 발휘해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걸로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뭐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뭐 재능, 기술, 취미 혹은 뭐 외모, 이런 모든 것들에서 어떤 특출난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브랜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브랜딩, 포장, 그리고 상품화. 네.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온라인에서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 이런 거 말고 방금 예. 말씀하신 재능이나 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같은 걸로 내가 온라인에서 좀 돈을 벌어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유튜브를 가장 많이들 생각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기획을 하는 것부터 촬영을 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쉽지 않죠. 그 과정이. 조금 쉽게 저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는 개인 블로그를 만든다. 예, 개인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사진을 함께 첨부를 하면서 글을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뭐 충분히 수익 창출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블로그는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블로그를 그런 걱정을 하시는 텐데. 분들이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내 블로그가 수많은 경쟁자들하고 비교해서 노출이 돼야 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지만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굉장한 레드오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제목을 잘 잡고 컨텐츠를 잘 뽑고 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이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부분 네. 그거를 직접 도와주시기도 합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주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네.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이제 앞서서 지금 현재 새로운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네이처 리퍼블릭 이전에 IT 벤처 기업에 있었고요. 그 회사는 이제 소프트뱅크 벤처스라고 하는 유명한 VC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그 회사가 누구나 코딩을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노코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발을 할지 몰라도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만든 거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든지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파시는 셀러분들이 내가 조금 더 상품을 기획하고 소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만든 상품을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마케팅을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개발이 꽤 진행이 되고 있어서 12월 정도에 MVP라고 해서 일종의 프로토타입 버전을 런칭을 할 생각으로 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네. 아니면 그런 뭐 유튜브 채널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내가 IT도 잘 모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뭐 연령대가 좀 말씀하신 대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디지털이나 모바일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되게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도 많이 경험을 했고 뭐 제가 어떤 만났던 분은 한 50대 후반인데 이제 기업을 이제 몇십 년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가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뭐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이랑 만났을 때 이런 강연을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불러주는 곳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면 꼭 오프라인에 집중하지 말고 온라인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걸 마음껏 펼쳐보시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제가 뭐 전자책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해가지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 형태의 그 강의 플랫폼 같은 데 들어가서 강좌를 개설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실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나만의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이미 셀러들이 그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것처럼 이미 그런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온라인에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분야가 어떤 쪽이었나요? 어떤 강의를 그분은 하셨어요? 재테크랑 금융, 뭐 경제 이런 쪽이셨어요. 네. 부동산 얘기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행 쪽에서 초청하시는 강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온라인이 기회의 땅. 네. 아직은 그 유효한 얘기죠? 그럼요. 네. 그 또 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되게 유능한 친구인데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육아를 조금 하다가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재취업을 알아봤는데 이게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해서 재취업이 쉽지 않다라는 고민을 좀 토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원래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학보사 활동도 하고 글을 좀 잘 써서 그러면 너는 글을 잘 쓰니까 블로그 활동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 그 친구도 블로그 활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꽤 이제 이름이 있는 블로그 인플루언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협찬이나 광고 문의도 많이 들어와서 돈을 좀 벌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공동구매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팔아주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남의 것을 팔아주는 것이 아니고 남의 상품을 블로그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본인의 브랜드를 지금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조금 조금씩 하다가 이제 좀 되니까 이제 용기를 내셨군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잘 여쭤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죠. 아무래도 그래도 자본금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2의 인생 시작하는 건데 온라인 비즈니스 시작하려면. 사실은 저는 뭐 조금 이렇게 과장돼서 얘기하면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은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직장을 은퇴하시고 나면 보통 뭐 치킨집 같은 거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선배님들 중에 이제 직장 나와서 뭐 하냐라고 얘기를 나눠보면 진짜 제가 실제 들은 사례인데 뭐 무인 편의점을 하겠다. 네. 라고 하시던 분인지 혹은 뭐 유명한 그런 뭐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혹은 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이런 매장의 영업을 생각하고 가게를 오픈하는 거에 이렇게 시야가 좀 그쪽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오프라인에 매장을 연다고 하면 가게를 얻어야 되고 권리금도 들어갈 수 있고 보증금에 월세에 인테리어에 저는 들어가는 돈이 뭐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곳은 이미 운영되어 있는 오픈마켓에 내가 온라인 상점을 여는 거니까 그냥 열려있는 땅에 나만의 땅을 만드는 거고 이 내 땅을 잘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매력적인 비즈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말이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유튜브나 나 개인 블로그나 뭐 이런 걸 할 때 난 진짜 컴맹이다. 네. 그래서 뭐 실력은 있고 전달해서 남들에게 감동 줄 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기획해 주고 뭐 여러 가지 해 주는 그런 선생님은 이제 카운슬링 위주지만 그런 걸 직접 해주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요즘은 정말 인프라, IT 인프라가 잘 구축돼서 뭐든지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력 매칭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떠한 지식이나 말할 수 있는 컨텐츠는 가지고 있는데 이 컨텐츠를 영상화하고 싶다.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 굉장히 손쉽게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준다든지 촬영을 해주고 편집해주는 인력들을 매칭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고요. 이런 인력 매칭뿐만 아니라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라고 봤을 때 뭐 챗GPT 같은 것만 해도 챗GPT를 통해서 원고를 좀 더 이렇게 탈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영상 이 컨텐츠의 텍스트와 어울리는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안해 주는 것도 있고 사진 몇 장만 있으면 그걸 자동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제목을 잘 잡고 이 블로그를 운영해야 그걸 이제 SEO라고 하는데 검색 최적화거든요. 어떤 식으로 제목을 잡고 본문 텍스트를 만들어야 내 블로그의 글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지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그런 솔루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정히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열려있는 수많은 기능들을 얼마나 내가 요령껏 잘 활용하느냐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위너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5분입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했던 오전 정체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도로 일부 짧은 구간으로만 정체 남아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남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여파로 동호대교부터 정체인데요.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겠고 멀리 성산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선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로 서행으로 지나고 있으니까요.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사고 구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 지난 지점에서 추돌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가 이어지면서 2개 차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추가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현재 구급차까지 이동되면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고요.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노희원 리포터. 네, 서해안고속도로에 제법 큰 사고가 있습니다. 서울 쪽이고요. 서천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한 추돌 사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차량 파손 정도가 조금 심한 모습이고요. 편도 2개 차로 중에 2개 차로가 모두 막혀 있고 갓길 쪽으로 겨우 한두 대씩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근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심한 정체는 아닌데요. 이 서천 휴게소 부근 통과가 조금 어렵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 분기점 부근 갓길 쪽에서도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 지날 때 조금 여파를 받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일찍 분기점 부근 갓길 쪽에서 앞서 있었던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지날 때 잠깐 정체입니다. 그밖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회덕 분기점부터 대전 쪽으로 3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가드레일 설치 작업하고 있어서 3km 구간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예. 네. 온라인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을 텐데 말이죠. 수익 창출 온라인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 뭐 철저한 이런 시장 조사,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이제 시장을 조사하고 경쟁사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되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컨텐츠를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요즘은 유튜브나 구글 같은 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소위 이제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소비 문화, 마케팅 흐름에 좀 익숙해져야 하니까 실제 이제 블로그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블로그를 일단 운영해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런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데에서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일종의 광고주 같은 분들이 협찬도 제안하고 이렇게 광고를 우리 제품을 좀 노출하고 싶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고 또 애드센스라는 걸 통해서 광고를 붙여가지고 수익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하시다가 앞서 뭐 말씀드린 후배의 사례처럼 저는 뭐 결국 이렇게 버는 것보다는 저는 나만의 브랜드를 스몰 브랜딩을 하나 해서 커머스 창업을 해보기를 사실 좀 권해드리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위탁 판매 같은 걸로 좀 가볍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영어가 좀 되시면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을 한다든지 혹은 요즘에는 뭐 한국의 K-뷰티 같은 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반대로 구매 대행이 아니라 한국의 제품을 동남아 같은 데 판매를 해보는 거죠. 네. 뭐 라자다라든지 쇼피라든지 이런 플랫폼들, 해외 플랫폼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판매를 해도 되고요. 실제로 생각보다 이렇게 판매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후배 얘기 들면 이렇게 이런 경력 단절 여성이나 가정주부셨던 분들이 위탁 판매나 이런 브랜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되신 분들끼리 모이는 커뮤니티라든지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월 뭐 몇백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도전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로 이제 상품 판매, 그렇죠. 이커머스 쪽인데 네. 이커머스 말고 이제 자신의 지식이나 네. 정보, 경험 이런 거를 공유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네.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정확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저는 크게 두 가지 결이라고 해요. 하나는 사람이 브랜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지식과 정보와 재능을 컨텐츠화해서 수익화하는 거.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같은 거 혹은 블로거 같은 거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걸 플랫폼에 의존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신만의 독립된 웹페이지를 구성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어떠한 시장을 조사를 해서 특정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작은 브랜드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이커머스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 본질은 앞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뒤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브랜딩이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혹은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의 가치를 담아서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하고 이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지 그 브랜딩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예. 시작은 블로그로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걸 먼저 허들이 낮기 때문에 블로그를 시작하는 걸 먼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소비 문화나 커머스나 마케팅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무조건 상품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상품을 팔아볼 수 있겠다, 관심이 있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위탁 판매라든지 쇼핑몰 같은 걸 하나씩 시작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식 정보 쪽이면 그때 이제 유튜브라든가 네. 다른 플랫폼에 도전해 보는 그렇죠. 유튜브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2단계나 3단계에서. 예. 그리고 저는 결국엔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기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나만의 웹사이트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브랜딩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김보람 교수님, 청취자 여러분께 네네.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라고 할까요? 네. 어떤 말씀 드리겠어요? 한 그 유명 유튜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시대를 두고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감히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요즘은 정말 이런 디지털 모바일 세상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내가 네. 어떤 걸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라서 저는 이 소자본으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나만의 땅을 개척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창업이 굉장히 쉽게 가능하다는 건 온라인이 활성화된 지금 시대에만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모두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도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뭐 누군가한테는 또 제2의 이런 인생 설계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제2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는 걸 통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보람 교수님 지금 뭐 온라인에 대해서는 네. 오늘 얘기하신 것 말고도 다른 것도 지금 설명해 주실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이커머스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들의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나오셔서 예. 좋은 얘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경제 정보를 김보람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오늘 개봉하죠. 다큐 영화 프리철수리를 리뷰해 봅니다. 남기용 커넥트 피처스 대표가 나오시고요. 또 이재동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건강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김동률의 기적입니다.